아기씨, 지금 당장 도련님을 업고 이 집을 떠나셔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며칠째 곤줄인 11살 소녀는 핏덩이, 동생을 들쳐업은 채 캄캄한 산길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를 산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인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남매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무주고을에 최광원이라는 상단주가 살았습니다. 비단과 약재를 사고 파는 상단을 이끌며 인근 여러 고을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지요. 그에게는 딸 설아가 있었습니다. 설아는 9살 나이에도 셈이 빠르고 눈치가 밝아 상단 일꾼들 사이에서도 작은 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넉넉한 살림 뒤에는 남모를 그늘이 있었지요. 설아의 어머니 심씨 부인은 몸이 약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진 뒤로 자리보전하는 날이 늘어갔고 설아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일과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설아가 물으면 심씨 부인은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린 설아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심씨 부인이 자리보전하기 전 모녀는 볕 좋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매듭이 자꾸 삐뚤어집니다. 설아가 투정을 부리면 심씨 부인은 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주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해보렴. 그 손끝의 온기를 설아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지요.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 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심씨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도윤이라 지었지요. 그런데 산고가 유난히 길고 힘겨웠던 탓인지 심씨 부인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몸져 누웠습니다. 설아는 갓난 동생을 품에 안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심씨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설아야, 예, 어머니, 이 어미가 없어도 너는 내 동생을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설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은비녀 하나를 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시집을 때 친정에서 가져온 심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이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것을 잊지 말거라. 설아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지요. 어린 나이에 그 말의 무게를 헤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심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단 저택에는 곡소리가 사흘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최광원에게는 또 다른 짐이 얹혔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 도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상단 일로 늘 집을 비우는 처지였으니 어린 두 남매를 홀로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봄날 최광원은 후처를 드렸습니다. 이름은 한매영. 인근 고을 큰 상단 집안의 딸로 인물이 곱고 언변이 좋아 첫눈에는 누구나 반길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친자식처럼 여기겠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한매영은 최광원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듯했지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설아는 오래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한매영이 저택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설아는 우연히 안채 뒷뜰을 지나다 한매영이 몸종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르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저 아이가 셈이 빠르다지. 상단 문서까지 들여다본다니 크면 골치 아파질 게야. 몸종 복녀가 조심스레 대답했지요. 아기 씨는 그저 아버님이 걱정되어 그러시는 것뿐이옵니다. 마님,
걱정은 무슨, 어린 것이 벌써부터 어른 흉내를 내는 게 눈에 거슬려서 하는 말이다. 한매영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복녀는 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직감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이었을까요? 설아는 그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러 담을 뿐이었습니다. 최광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단일로 바빠 집안을 자주 비웠고 돌아올 때마다 한매영은 더없이 다정한 얼굴로 그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오늘은 도윤이가 웃었답니다. 설아도 글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지요. 한매영의 말에 최광원은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아내가 두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최광원이 집에 있을 때뿐이었지요. 그가 상단일로 떠나고 나면 저택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설아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이면 동생 도윤을 품에 안고 어머니가 남긴 은비녀를 손에 쥔 채 잠들곤 했지요.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광원은 무역길에 오르며 설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큰 상단길이 거래를 트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한다고 했지요. 이번 길이 조금 멀 것이다. 반년은 걸릴 게야. 설아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마저 없는 반년을 이 집에서 어찌 견뎌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몸성이 다녀오십시오. 설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최광원은 딸의 그런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대견하다는 듯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설아는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설아는 몸종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10살 아이의 머리로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괜히 말을 꺼냈다가 새어머니와 사이만 나빠질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저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도윤이를 잘 돌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허허, 기특하구나. 새어머니께서도 잘 돌봐주실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최광원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설아야, 이걸 받아라. 최광원이 내민 것은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반듯한 인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인장이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내가 잘 지니고 있거라. 함부로 꺼내 보이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설아는 인장을 은비녀와 함께 옷섭 깊숙이 갈무리했지요. 두 가지 물건은 이제 설아에게 부모 두 분을 대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광원은 그렇게 상단 사람들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온 설아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지요. 그날 밤 설아는 잠든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동생이었지만 이제 이 넓은 저택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작은 아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누나가 지켜줄게. 설아는 동생의 조그만 손을 꼭 쥐며 낮게 속삭였지요. 옷섭 속 인장과 은비녀가 옷감을 타고 은은히 만져졌습니다. 부모 두 분이 남긴 마지막 온기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밤이 지나고도 저택의 공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두 남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떠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매영은 더 이상 다정한 얼굴을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설아를 부르는 목소리부터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지요. 이것사, 개 서지 못할까. 이름 대신 이것아라 부르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호칭이 낯설고 서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도 설아의 밥상은 점점 부실해졌지요. 처음에는 반찬 한두 가지가 빠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밥그릇 자체가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상을 차려주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부엌에 쌀이 모자란다는구나. 너는 좀 굶어도 되지 않겠느냐. 한매영은 그렇게 말하며 도윤에게만 죽을 떠먹였습니다. 설아는 배 속이 텅 빈 채로 동생을 안고 잠을 청해야 하는 날이 늘어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엌에는 분명 곶간 가득 쌀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밤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배가 고파 칭얼거리자 설아는 부엌 뒤편 우물가로 몰래 나가 냇물을 손수건에 적셔왔지요. 물기를 머금은 손수건을 동생 입에 물려주니 도윤은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조그맣게 옹알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도윤아, 누나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올게. 설아는 동생을 다독이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11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다짐이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던 어느 저녁, 복녀가 몰래 밥 한 덩이를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아직 이가 여물지 않아 밥알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망설임 없이 그 밥을 조금씩 입에 넣고 씹어 잘게 만든 뒤 동생 입에 넣어 주었지요. 옳지, 우리 도윤이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것이야. 동생이 오물오물 받아먹는 모습을 보며 설아는 처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인지, 그래도 동생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밥만이 문제가 아니었지요. 설아가 조금이라도 말대꾸를 하거나 도윤을 감싸는 기색을 보이면 매질이 뒤따랐습니다. 감히 어른 말에 토를 달아? 회초리가 종아리를 때릴 때마다 설아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도윤이 놀라 깰까봐 아픔을 삼키는 법부터 배워야 했지요. 몸종복녀는 그런 설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몰래 부엌에서 누룽지 조각이라도 챙겨다 설아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복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기씨, 이거라도 좀 드시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얼른. 고맙다, 복녀야. 너마저 없었으면 나는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설아는 그렇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10살 아이가 지어서는 안 될 웃음이었습니다. 설아에게는 남모를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상단 창고를 드나들며 어깨 너머로 익힌 셈이었지요. 곶간에 쌀이 몇 섬 들어오고 몇 섬 나가는지 설아는 굳이 장부를 펴보지 않아도 대강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곶간을 드나드는 쌀가마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예년과 같은 시기인데도 곶간이 자꾸 비어갔지요. 설아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석연찮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복녀야, 요즘 곶간 쌀이 왜 이리 빨리 줄어드는지 아느냐. 소인도 잘은 모르오나 마님께서 친정 오라버니 객에 자주 곡식을 보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복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아차 싶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지요. 설아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아직은 무엇을 뜻하는지 온전히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 그 의미를 되짚어보게 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매영은 이토록 두 남매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밤 설아는 안채 근처를 지나다 또다시
한매영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라비 한덕수와 나누는 대화였지요. 오라버니, 저 상단의 재산이 모두 그 아이들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리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나리가 아주 안 계신 것도 아니지 않느냐. 안 계신 동안 아이들이 자꾸 눈치를 챈다면 그때는 늦습니다. 특히 저 계집 아이가 벌써부터 문서를 넘겨다 보는 눈치예요. 설하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두고 오가는 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집에서 남매를 미워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었을까요? 설아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한매영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설아가 도윤을 업고 마당을 걷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위로는커녕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업느냐. 그러고도 누나라 할 수 있겠느냐. 송구하옵니다. 마님. 설아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할 곳도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설아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택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상단과 오래 거래해온 다른 고을 상인이었습니다. 주인 나리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소식이 뜸하니 걱정이 됩니다. 한매영은 손님을 맞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먼 길이니 좀 더 걸릴 수도 있지요.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한매영의 눈빛이 설아의 눈에는 어딘가 이상하게 비쳤습니다. 걱정스러워하는 기색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눈빛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지요. 아직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 떠올리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설아는 동생을 품에 안고 어머니가 남긴 은비녀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그 뜻을 헤아리기는 어려웠지요. 어머니,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설아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지요. 도유는 뒤집기를 시작했고 설아는 11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매영의 눈빛은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었지요. 이 무렵 설아는 어느새 도윤을 능숙하게 업고 다닐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동생의 무게가 늘어가는 것이 설아에게는 오히려 위안이었습니다. 동생이 무럭무럭 크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도윤아,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거라. 누나가 있잖니. 설아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몇 번이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저택의 하인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수군거림이 오갔지요.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마님도 너무하시지.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자네 목숨도 위태로워질 걸세. 누구도 나서서 남매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할 뿐 한매영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저택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지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미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저택 밖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도 최광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택에 당도한 것은 상단 행수가 들고 온 한 통의 서찰이었지요. 나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행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역길에 오른 상단이 역병이 도는 고을을 지나던 중 최광헌이 그만 병을 얻어 손쓸 새도 없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행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지요. 역병이 워낙 급하게 번진 고을이라 미처 몸을 피하실 새도 없었다 하옵니다.
나흘을 앓으시다 그만 숨을 거두셨다 하옵니다. 저택은 삽시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고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나지막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설아의 눈에 이상하게 비친 것이 하나 있었지요. 한매영이 곡을 하면서도 그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마저 잃었다는 사실이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도유는 영문도 모른 채 누이의 울음소리에 따라 울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남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제가 끝나기도 전에 한매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 노골적으로 남매를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나다. 너희는 그저 얹혀 사는 처지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한매영은 그렇게 말하며 상단의 인장이며 문서를 모조리 자신의 처소로 옮겼습니다. 하인들은 무거운 문서 괴짝을 나르며 서로 눈치를 살필 뿐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아버지에게 받은 가문 인장은 이미 옷섭 깊이 숨겨져 있었기에 무사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손쓸 새도 없이 한매영의 손에 넘어갔지요. 날이 갈수록 매질은 심해지고 밥은 더욱 부실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설아는 안채를 지나다 또다시 한매영과 한덕수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오라버니, 그 아이가 요즘 곳간 출입이 잦다고 합니다. 언젠가 문서를 들춰보다 우리가 손댄 것을 알아챌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걱정거리를 없애면 될 일 아니냐. 한덕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설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 손에 든 그것이 무엇인가? 약방에서 구해온 것입니다. 밥에 섞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더군요. 조금씩 먹이면 시름시름 앓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언제 손을 쓰실 셈입니까? 오늘 밤이 좋겠다. 상단 사람들이 사무제 뒤처리로 정신없을 때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지. 한매영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집안일을 의논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지요. 자신들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이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번갈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설아는 홀로 중얼거리며 두려움에 떨었지요. 저택 담장 밖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참고 견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지금까지도 매질과 굶주림을 견뎌왔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지요. 하지만 독약이라는 말이 다시 귓가에 울리자 그 생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설아는 품속의 은비녀를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문득 떠올랐지요. 살아감에 있다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동생과 함께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지요. 잠든 도윤의 조그만 얼굴을 내려다보며 설아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은 살아야 해.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녀였지요. 아기씨, 지금 당장 도련님을 업고 이 집을 떠나셔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복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엽전 몇 입과 밥 한 덩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너도 알고 있었던 것이냐? 소인이 오늘 마님 처소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손을 쓰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기씨. 설아는 잠시 망설였지요. 이대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 우리 둘이 어찌 살아간단 말이냐. 아기씨,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살아만 계시면 언젠가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옵니다. 복녀의 간곡한 말에 설아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잠든 도윤을 조심스레 들쳐업고 복녀가 쥐어준 엽전과 밥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지요. 인장과 은비녀도 다시 한번 옷섭을 여며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복녀야,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어서 가시어요, 아기씨. 뒤돌아보지 마시고 복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기씨, 부디 몸성이 계시어요. 소인은 이곳에서 아기씨와 도련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복녀야, 너도 조심하거라. 혹여 나 때문에 내가 곤경에 처할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구나. 소인 걱정은 마시어요.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설아는 복녀의 손을 한번 꼭 잡았다가 놓고는 뒷문을 통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지요. 등에 업힌 도윤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설아는 정든 집을 뒤로 하고 정처 없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발끝에 채이는 돌부리도 얼굴을 스치는 나뭇가지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이윽고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가을 밤바람이 제법 서늘했지만 다행히 손발이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추위는 아니었지요. 산기슭 여기저기에는 산딸기 넝쿨과 머루 덩굴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설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나무 둥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에 업힌 도윤이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조금만 더 참아주렴. 설아는 주변을 더듬어 붉게 익은 산딸기 몇 알을 찾아냈습니다. 손으로 곱게 으깨어즙을 낸 뒤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도윤의 입술에 발라주었습니다. 도윤은 달큼한 맛에 울음을 그치고 조그맣게 입맛을 다셨지요. 옳지. 우리 도윤이 착하기도 하지. 설아는 그렇게 동생을 달래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저택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밤새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을 오르내리며 남매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발바닥은 어느새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자락은 나뭇가지에 걸려 여기저기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설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잠든 도윤의 고른 숨소리가 지친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이제 남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낯설고 험한 산속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남매는 생각지도 못한 인연과 마주치게 됩니다. 밤새 산속을 헤매던 남매는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설하는 도윤을 품에 꼭 안은 채 이끼 낀 바위 곁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런 산중에 어린 것들이 어찌 이러고 있단 말인가. 굵고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설아가 힘겹게 눈을 뜨자 잿빛 승복을 입은 노스님 세 분이 남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노스님이 법현 대사였지요. 이복에 얼른 아이들을 업고 암자로 가세. 지원 스님과 해안 스님이 서둘러 남매를 부축했습니다. 설하는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낯선 손길에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어떤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관음암은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새 스님이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미음을 끓여 남매에게 먹였습니다. 설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뱃속이 뜨끈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천천히 먹거라. 급하게 먹으면 체하느니라.
법현 대사의 말에 설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를 어찌 이리 거두어 주시는지요. 산에서 만난 인연도 인연이니라. 게다가 이리 어린 것들을 못 본 척할 수야 있겠느냐. 법현 대사는 그렇게 말하며 허허 웃었지요. 그 웃음이 설아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설아와 도유는 관음함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을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기력을 되찾은 뒤로는 설아 스스로 암자의 일을 거들기 시작했지요. 아기 씨는 손님이시니 편히 계셔도 됩니다. 계안 스님이 그렇게 말렸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렇게 설아의 하루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새 스님과 도윤의 조반을 짓는 것이 첫 일과였지요. 아기씨 손끝이 야무지십니다. 어느새 죽 끓이는 솜씨가 저보다 낫습니다 그려. 지원 스님이 감탄하며 웃으면 설아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저택에서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이었습니다. 조반을 마치면 설아는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지요. 그 사이사이 틈틈이 도윤을 업고 어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느새 걸음마를 뗄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누나, 누나. 도윤이 아장아장 걸어와 설아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면 설아는 그 조그만 몸을 번쩍 안아들었지요. 우리 도윤이 오늘도 씩씩하구나. 아침 일과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배움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법현 대사는 손수 남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설아와 도윤은 나란히 앉아 목청껏 따라 읽었지요. 도윤은 아직 어려 작고 글자를 헷갈렸지만 그럴 때마다 설아가 옆에서 조곤조곤 다시 짚어주었습니다. 도윤아, 이건 하늘천이야. 하늘처럼 높은 뜻을 담은 글자란다. 누나는 어찌 그리 잘 아는가. 내가 너보다 몇 해 먼저 배웠으니 그렇지. 남매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던 법현 대사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은 도윤이 하늘천과 따지를 자꾸 거꾸로 외워 설아가 옆에서 배를 잡고 웃은 적도 있었지요. 도윤아,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데 어찌 하늘천을 땅이라 하느냐. 헷갈리는 걸 어찌 아는가. 누나도 처음엔 그러하지 않았는가. 도윤이 볼을 부풀리며 볼멘 소리를 하자 설아는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법현 대사도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허허, 남매가 티격태격하는 것도 다 보기 좋구나. 글 공부가 끝나면 지원 스님이 나서서 도윤에게 무예를 가르쳤지요. 지원 스님은 젊은 시절 저작거리에서 이름을 날리던 무인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에 대해 별말이 없었습니다. 자,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허리는 곧게 세우거라. 도윤이 고사리 손으로 어설픈 자세를 흉내내면 지원 스님은 껄껄 웃으며 자세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이런, 그렇게 힘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라.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몇 번이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힘 조절을 못한 탓에 제풀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찍히 일쑤였지만 그때마다 울지 않고 까르르 웃으며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야, 도윤아, 괜찮으냐. 설아가 놀라 달려가 일으켜주면 도윤은 넘어진 것이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다시 주먹을 뻗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자는 끄떡없사옵니다. 누나, 이놈 봐라. 넘어지고도 또 하겠다니 제법이구나. 지원 스님이 껄껄 웃으며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해가 갈수록 도윤의 자세는 눈에 띄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제법이십니다. 이러다 소승보다 나아지시겠습니다. 지원 스님의 너스레에 도윤은
우쭐한 얼굴로 가슴을 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설아도 흐뭇하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저택에서는 늘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지냈던 동생이 이렇게 씩씩하게 몸을 움직이며 웃는 모습이 그저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계안 스님도 마당을 쓸다 말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관음 앞 마당에는 그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날이 많아졌지요. 이따금산 아래에서 박물장수가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롯가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박물장수가 무심코 무주 소식을 전했지요. 그러고 보니 무주 상단 말입니다. 안주인이 바뀌고 나서 살림이 영 어수선하다더군요.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지요. 설아는 아궁이 불씨를 뒤적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주라는 말에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 소문이 언젠가 이 산속까지 그림자를 들이울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오후가 되면 설아는 해안 스님을 따라 빗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해안 스님은 이 산 저 산의 약초에 통달한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300초라 하는 것이니 열을 내리는데 좋으니라. 이 잎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 것이 특징이지. 설아는 해안 스님이 알려주는 것마다 머릿속에 차곡차곡 새겨 넣었지요. 어려서부터 샘에 밝았던 설아는 약초의 생김새와 효능을 짝지어 외우는 데도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아기 씨는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으시는구려. 이러다 소승보다 먼저 명의가 되시겠습니다. 해안 스님이 그렇게 놀리면 설아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내심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해안 스님이 가느다란 침 하나를 꺼내 보였지요. 이것이 침이라는 것이다. 사람 몸에는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이 길목을 알맞게 짚어주면 아픈 곳이 낫는 이치니라. 저도 배울 수 있는지요. 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잠시 설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 씨의 손끝이라면 능히 해낼 수 있을 듯하오. 그날부터 설아는 틈나는 대로 침술의 기초를 익히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마른 집단에 침 놓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자꾸만 헛짚었지만 설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처럼 급할 것 없이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밤이 되면 새 스님과 남매는 마당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법현 대사가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면 도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 스님, 그래서 그 호랑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허허, 그것이 궁금하냐? 그 이야기는 내일 밤에 마저 들려주마. 법현 대사가 짐짓뜸을 들이면 도유는 아쉬운 듯 팔을 동동 굴렀지요. 그 모습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아도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갔지요. 저택에서의 굶주림과 매질은 점점 먼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가끔은 밤에 홀로 누워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도윤의 숨소리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한 것일까? 설아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며 옷섭 속 인장과 은비녀를 매만졌지요. 언젠가는 이 물건들이 제 쓰임을 찾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어렴풋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관음암의 작은 마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이고 오갔지요. 그 사이 설아와 도유는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그 세월 동안 위태로운 순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어느 가을 낯선 사냥꾼 차림의 사내가 관음암 인근 산기슭을 며칠째 어슬렁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척하며 슬쩍슬쩍 감자 쪽을 살피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지원 스님은 그 낌새를 알아채고 사흘 동안 설아와 도윤을 뒷산굴에 숨겨두었습니다.
아기씨, 조금만 더 안에 계시어요. 저 사내가 물러갈 때까지는. 설아는 어둑한 굴 속에서 잠든 도윤을 품에 안고 숨을 죽였지요. 다행히 사흘 뒤 사내는 역시 이 산이 아닌가 보곤 하고 투덜거리며 다른 고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매영이 풀어놓은 사람들은 해마다 이 산 저 산을 훑고 다녔지만 번번이 엉뚱한 곳을 헤매다 돌아가곤 했지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을 몇 차례 넘기고 나서야 관음암의 평온은 다시 이어지곤 했습니다. 설아는 어느덧 20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에게 배운 침술은 이제 스승도 감탄할 만큼 경지에 이르렀지요. 아기 씨의 손끝은 이제 소승보다 낫습니다. 맥을 짚는 것도 침을 놓는 것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으시니 해안 스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두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가르침은 씨앗을 뿌리는 것일 뿐 그것을 이만큼 키워낸 것은 아기 씨의 정성이지요. 도윤 또한 나날이 학문이 깊어졌지요. 법현 대사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니 이 늙은 중이 오히려 배울 판이로구나. 도윤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줍게 웃으면서도 결코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글을 읽었고 밤이 깊도록 붓을 놓지 않았지요. 학문뿐 아니라 무예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스님은 어느새 훌쩍 자란 도윤을 보며 흡족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도련님의 몸놀림은 어지간한 장정 못지않소이다. 문무를 함께 갖추셨으니 참으로 든든하구려. 도윤은 그 말에 겸연쩍게 웃으면서도 새벽 글공부를 마치면 어김없이 마당으로 나가 몸을 단련했지요. 문과 무,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세 스님 모두 흐뭇해했습니다. 누나, 이 대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좀 봐주겠는가? 어디 보자. 아, 여기는 이런 뜻이란다. 설아는 여전히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침수를 익히는 틈틈이 도윤의 글공부를 함께 봐주는 것도 빼놓지 않았지요. 남매의 우애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암자 생활에는 소소한 즐거움도 가득했습니다. 가을이면 다 함께 산에 올라 도토리와 밤을 주었고 겨울이면 화롯가에 둘러앉아 군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구나. 도윤이 손이 꽁꽁 얼었겠다. 법현 대사가 도윤의 손을 감싸주며 걱정하면 도윤은 씩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큰 스님. 소자는 이제 다 컸사옵니다.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앳된 얼굴로 다 컸다. 우기는 도윤이 귀여웠던 것입니다. 설아는 인근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해안 스님과 함께 내려가 침을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처녀의 침수를 미덥지 않아 하던 마을 사람들도 몇 번의 효험을 본 뒤로는 앞다투어 설아를 찾았습니다. 저 낭자가 놓은 침을 맞으니 10년 묵은 무릎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지 뭔가. 이번에 아이 열도 그 낭자가 다스렸다더군. 참으로 용하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지요. 설아는 그런 칭찬이 낯설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택에서 그저 짐짝처럼 취급받던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산 아랫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지요. 마을 촌장의 손자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사흘 밤낮을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도 차도가 없자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음함을 찾아왔습니다. 낭자, 부디 우리 손자를 좀 살려주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촌장은 설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서둘러 약초 바구니와
침통을 챙겨 마을로 내려갔지요. 아이의 맥을 짚어본 설아의 낯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열이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자칫하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설아는 침착하게 침통에서 가는 침을 꺼내 들었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설아는 아이의 손목과 발목, 그리고 이마의 혈 자리를 차례로 짚어가며 침을 놓았습니다. 그 손끝이 어찌나 정교하고 침착한지 지켜보던 촌장도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아이의 이마에 맺혀 있던 진땀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오냐 오냐, 이 녀석아, 이제야 정신이 드느냐. 촌장은 손자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설아를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지요. 낭자야말로 진짜 명의로세.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설아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뿌듯함이 그 어떤 칭찬보다도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설아의 이름은 인근 여러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나간 것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얼마 뒤 마을에 들른 소금 장수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전했지요. 먼 데서 온 자들이 저작거리를 돌며 산속 암자에 숨어 사는 아이들 이야기를 캐묻고 다닌다던데 대체 누굴 찾는 것인지 원. 설아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이름이 알려질수록 산속의 평온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봄날 관음함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고을을 순시하던 관리였습니다. 이 암자에 신동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이다. 법현 대사가 관리를 맞아들이자 관리는 도윤이 지은 글을 살펴보고는 크게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 나이에 이런 문장을 짓다니 참으로 놀랍구려. 마침 이번에 나라에서 어린 준재들을 뽑는 특별한 시험이 있소이다. 이 아이라면 능히 겨루어 볼 만하오. 법현 대사와 지원 스님, 해안 스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기대가 마침내 현실이 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어찌 생각하느냐? 도성에 올라가 시험을 보아보겠느냐? 법현 대사의 물음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자, 해보고 싶사옵니다. 큰 스님들과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사옵니다. 설아는 동생의 그런 다짐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술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성에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숨죽여 지내온 세월과는 전혀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아, 만약 시험에 오르게 되면 우리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다. 누나, 그래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고 이 산속에 숨어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생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설아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지요. 오히려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내 뜻대로 하려무나. 누나가 뒤에서 힘껏 응원하마. 설아는 동생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붙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굳은 의지가 더 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도윤은 도성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관음암 전체가 오랜만에 부산스러우면서도 들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원 스님은 며칠 동안 손수 집신을 삼아 도윤에게 건넸지요. 먼 길이니 발이 편해야 하느니라. 가다가 집신이 해지거든 아무 데서나 새로 얻어 신을 생각 말고 이걸 여벌로 챙겨가거라. 해안 스님은 상비약과 마른 나무를 보찜에 챙겨 넣었습니다. 길에서 탈이 나면 이 약을 다려 먹거라.
아기 씨가 직접 지어준 약이니 효험이 있을 것이야. 설아는 동생의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살피며 매만졌습니다. 몸 조심하거라. 도윤아, 시험에 오르고 안 오르고는 그 다음 문제니 우선 무사히 다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염려 마십시오. 누나,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요. 하지만 설아의 눈에는 동생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그동안 늘 곁에 두고 지켜왔던 동생을 이제 홀로 먼 길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도성으로 떠나기 며칠 전 산 아랫마을에 낯선 사내 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이 고을 저 고을을 돌며 무언가를 캐묻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떠돌이 장사치들이 여기저기서 옛날에 사라진 아이들 이야기를 묻고 다닌다더군. 무슨 곡절인지야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설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요. 세상에 사라진 아이야 한둘이 아닐 터이니 굳이 자신들과 얽어 생각할 일은 아니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저 멀리 다른 곳에서도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도성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요. 시험 소식을 기다리는 나날은 설아에게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도성에서는 뜻밖의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산골 암자에서 온 이름 모를 소년이 이번 신동시에서 단연 빼어난 답안을 써냈다는 이야기였지요. 산중 암자 출신이라니 어느 집안 자제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먼. 듣자 하니 답안이 어찌나 명료한지 시험관들도 혀를 내둘렀다더군요. 시험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뜻밖에도 먼 무주 고을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한매영의 오라비 한덕수는 마침 도성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와 있던 참이었지요. 저작거리 주막에서 우연히 그 소문을 전해 들은 한덕수는 순간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산중 암자에서 온 소년이라 나이가 어찌 되는가. 한덕수가 슬쩍 캐묻자 주막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10살 남짓 되었다지요. 이름이 최가라던가. 그 말에 한덕수의 손끝이 떨렸지요. 최씨성에 나이도 얼추 들어맞았습니다. 10년 전 사라졌던 그 아이들이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덕수는 서둘러 무주로 돌아가 한매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말을 몰아 밤낮으로 달려온 탓에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누이, 아무래도 그때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듯하오. 한매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이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살아있다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산 속에서 어찌 살아남았단 말입니까? 어찌 되었든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 아이가 급제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 모두 끝장이요. 재산을 되찾겠다고 나설 것이 뻔하지 않소. 한매영은 한동안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지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불안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상단 재산을 우리가 어찌 써왔는지 오라버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와 그 아이들이 돌아와 문서를 들춰본다면 우리는 그날로 끝입니다. 허나 이미 도성 시험장에까지 들어간 아이를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이오. 막을 방도야 찾으면 있겠지요. 시험을 관장하는 자들도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매영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오랜 세월 상단을 주무르며 쌓아온 술수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지요. 오라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가 급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한매영과 한덕수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덕수가 다시 도성으로 올라가 시험을 관장하는 관리들 사이에 슬며시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 산중 소년 말이오.
아무래도 수상쩍은 구석이 있다더군요. 집안 호적도 불분명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 시험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있소이다. 근거 없는 낭설이었지만 한덕수는 여기저기 돈을 뿌리며 말을 부풀렸지요. 시험관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무주고을에서는 한매영이 직접 사람을 풀어관음함의 행방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산 아랫마을을 돌며 은근히 캐묻고 다녔지요. 이 산중의 스님들이 아이 둘을 거두어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소만 어느 암자인지 아시오? 마을 사람 몇몇이 무심코 관음함의 위치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한매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관음함에 낯선 사내 셋이 들이닥쳤지요. 관아에 포졸 행세를 하며 다짜고짜 법현 대사를 다그쳤습니다. 이 암자의 최시성을 가진 남매를 거두어 키웠다는데 사실이요? 법현 대사는 흔들림 없이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산에서 길 잃은 아이들을 거두었을 뿐이요. 그것이 무슨 죄란 말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소? 순순히 말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이요. 사내들의 말투가 점점 험악해졌지요. 지원 스님이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관아의 사람이라 하나 예를 갖추지 못할까. 뭐라 이 늙은 중이 감히. 그 순간 사내 하나가 지원 스님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원 스님은 뒤로 넘어지며 마당의 돌부리에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지요. 스님, 설아가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사내들의 눈이 일제히 설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설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지요. 틀림없다. 저 얼굴 옛마님을 꼭 닮았어. 설아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다는 듯 거칠게 암자 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방 안의 서책과 옷가지가 마구잡이로 흩어졌고 부엌의 그릇이 깨져나갔습니다. 해안 스님이 놀라 달려와 사내들을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요. 어찌 이리 함부로 구시는 것이요. 닥치시오.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요. 한 사내가 해안 스님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지요. 다행히 설아가 몸에 지니고 있던 인장과 은비녀는 무사했지만 암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돌아가서 마님께 고하자. 사내들은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부서진 세간과 다친 지원 스님,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설아뿐이었지요. 스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니라, 아기씨. 그보다 도윤 도련님이 걱정이구려. 지원 스님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더 참혹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도성에서 급히 사람이 내려온 것입니다. 관음함과 오래 인연이 있던 옛 시주가 헐레벌떡 달려와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윤 도련님이 시험 부정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다 합니다. 호적도 없는 자가 남의 이름을 빌려 시험을 보았다는 죄목으로 자칫하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윤이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그저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소인도 자세히는 모르오나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들 하옵니다. 설아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10년을 숨죽여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겠다던 그 다짐이 오히려 동생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도윤아, 설아는 그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현 대사가 조용히 다가와 설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기씨,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하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큰 스님, 저는 이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을 지키겠다고 이 산속까지 도망쳐 왔는데 결국은 제가 동생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지요. 오랜 세월 애써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지원 스님도 다친 어깨를 부여잡은 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자책하지 마시오. 아기씨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이다. 하지만 그런 위로도 설아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지요. 관음암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법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설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캄캄했지요. 어머니,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설아는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은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문득 오래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 말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마음에 와닿았지요. 설아는 그동안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열어가라는 뜻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숨죽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얼굴에는 어느새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법현 대사가 조용히 다가왔지요. 아기씨, 이 밤중에 어인 일로 여기 계시오. 큰 스님, 저는 도성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산속에 숨어서 동생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법현 대사는 잠시 말없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실은 그동안 소승이 아기씨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소. 설아는 놀란 눈으로 법현 대사를 바라보았지요.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소승이 젊은 시절 아기씨의 어머님이신 심씨 부인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소. 심씨 집안이 한때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승이 그 댁에 은신처를 내어드린 적이 있었지. 그때 어린 부인을 뵌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소. 그렇다면 큰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옵니까? 그렇소. 아기씨와 도련님을 처음 산에서 발견했을 때 그 은비녀를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소. 심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이었으니까. 설아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지내온 큰 스님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벅찼습니다. 어찌 그동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기씨와 도련님이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소. 섣불리 신분을 밝혔다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듯하구려. 법현 대사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보였지요. 이것은 심씨 부인께서 소승에게 맡기셨던 서찰이요. 만약 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심씨 집안과의 인연을 증명할 때 쓰라 하셨소. 이제 이것을 아기씨께 돌려드리리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에 누렇게 바랬지만 어머니의 필체가 또렷이 남아있는 그 서찰은 인장과 은비녀에 더해 또 하나의 확실한 증표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큰 스님, 소녀와 함께 도성으로 가주실 수 있으신지요? 큰 스님의 증언이 있다면 도윤이의 누명을 벗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이요. 소승도 함께 가리다. 지원과 해안도 마음은 같을 것이요. 지원 스님이 다친 어깨를 감싼 채로 절뚝거리며 다가왔지요. 소승도 가겠소. 이 정도 상처로는 끄떡없소이다. 도련님을 두고 어찌 소승만 편히 이곳에 남아 있겠소.
해안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승은 암자를 지키며 혹여 필요한 약재를 준비해 두겠소. 그렇게 그날 밤 설아와 법현대사, 지원 스님은 도성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설아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날이 밝기도 전에 세 사람은 산을 내려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러 나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성까지는 꼬박 닷새가 걸렸습니다. 설아 일행이 마침내 도성에 당도했을 때 도유는 이미 옥에 갇힌 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 부정이라는 누명은 점점 무겁게 굳어져 자칫하면 중형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옥사 앞에서 만난 옛 시주는 설아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낭자, 이렇게 와주셨군요. 도련님은 그동안 옥중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으셨지만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까 걱정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도윤이에게 전해 주십시오.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설아는 지체 없이 관하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도윤의 죄를 최종 판결하는 자리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관아 앞들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한매영과 한덕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현감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뜰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오늘 이 자리는 산중 암자 출신 최도윤이라 자칭하는 자의 시험 부정 여부를 가리는 자리이다. 증좌가 명백한 이상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는 나라의 시험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니 사사로리 봐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판결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옥리들이 야윈 도윤을 끌어내었들 한복판에 무릎 꿇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설아가 큰 소리로 외치며 관아뜰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지요. 한매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살아 있었더냐? 한매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한매영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지요. 오랜만입니다, 새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리 부를 자격도 없으시겠지요. 관아를 주관하던 현감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 자리는 중대한 죄를 판결하는 자리이니 함부로 나설 곳이 아니다. 소녀는 최설아라 하옵니다. 저 옥에 갇힌 도유는 소녀의 친동생이며 무주상단주 최광헌의 자식이옵니다. 저희 남매는 10년 전 새어머니 한매영의 독살 위협을 피해 이 산 저 산을 떠돌다 관음함에 몸을 의탁했사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눌러 담아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한매영이 다급히 나섰습니다. 현감날이 저 계집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필시 저 가짜 아이와 짜고 상단 재산을 노리는 수작의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옵니다. 소녀에게는 명백한 증표가 있사옵니다. 설아는 품속에서 인장과 은비녀를 꺼내 현감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인장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소녀에게 직접 건네주신 최씨 가문의 인장이옵니다. 상단의 옛 문서와 대조해 보시면 진위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 은비녀는 어머님께서 남기신 심씨, 집안의 유품이옵니다. 현감은 인장을 받아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곁에 있던 아전이 상단 문서 창고에서 옛 기록을 가져와 대조하니 인장의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과연 인장의 문양이 최씨 상단의 옛 기록과 같구나. 법현 대사가 그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감날이
소승은 관음암의 버편이라 하옵니다. 10년 전 이 아이들이 산속에서 죽어가던 것을 소승과 두 도반이 거두어 길렀사옵니다. 또한 소승은 젊은 시절 심씨 부인과 오랜 인연이 있었으니 이 서찰이 그 증거이옵니다. 버편 대사는 심씨 부인의 서찰을 내밀었지요. 필체를 살피던 현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 서찰의 필체는 과연 예사 필체가 아니로구나. 심씨 집안의 문장이 찍혀 있으니 위조라 보기는 어렵겠다. 지원 스님도 다친 어깨를 부여잡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날이 소승 또한 증언하옵니다. 이 낭자는 10년간 소승들과 함께 지내며 침술과 학문을 익혔고 인근 마을에서는 명의로 이름이 높사옵니다. 저 옥에 갇힌 도련님 또한 학문뿐 아니라 무예까지 함께 닦아온 아이니 옥 중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의연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근래 무주에서 온 자들이 관음암을 습격하여 소승을 다치게 한 것도 바로 이 진실을 감추기 위함이었사옵니다. 방청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관음암 습격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옥리 하나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현감날이 실은 소인도 한 말씀 올릴 것이 있사옵니다. 저 도련님은 옥에 갇힌 보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자세를 가다듬으며 마음을 다스리시는 모습에 소인도 예사 아이가 아니라 여겼사옵니다. 그 말에 현감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지요. 한매영은 낯빛이 하얗게 질린 채 다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 아이들이 꾸민 술수일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을 뿐인데 어찌 이런 누명을 씌우신단 말입니까? 정성껏 돌보았다니 그 말이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설아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밥을 굶기고 매질을 하며 끝내는 독약을 먹여 저희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몸종복녀가 목숨을 걸고 저희를 도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한매영은 더욱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요. 그것은 저 종의 거짓말이옵니다. 그때 관아뜰 한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덕수가 슬며시 뒷걸음질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의 매서운 눈초리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섞어라. 그대는 무주에서 온 한덕수가 아닌가. 도성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려 저 소년의 시험 부정 소문을 퍼뜨린 자가 바로 그대라는 고발이 이미 들어와 있다. 한덕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살기를 찾아 누이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감날이 소인은 그저 누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독약을 구해온 것도 시험관들에게 뇌물을 먹인 것도 모두 누이 한매영이 지시한 일이옵니다. 오라버니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한매영이 경악하여 소리쳤지만 한덕수는 이미 살기를 찾아 모든 것을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의 집에 가면 그때 사용하고 남은 독약과 뇌물로 건넨 문서의 증좌가 남아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소인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현감은 녹이 띤 얼굴로 좌우를 둘러보았지요. 여봐라, 즉시 한덕수의 집을 수색하고 저 두 사람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한매영과 한덕수를 붙잡았습니다. 한매영은 끝까지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놓아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나는 그저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설아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되물었지요. 어린 남매를 굶기고 때리고 끝내는 목숨까지 노렸던 것을 그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새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원망마저 내려놓으렵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한 힘이었으니까요.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고초를 겪고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설아의 모습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마침내 무죄로 풀려났지요. 옥문이 열리고 야윈 얼굴에 도윤이 걸어 나오자 설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누나가 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법현 대사와 지원 스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옥리들조차 그 광경에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옥중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버티신 것을 보고 소인도 크게 감탄했사옵니다. 옥리 하나가 그렇게 말하며 도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요. 모두 스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문물을 함께 닦으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버텼습니다. 이어 열린 제조사에서 도윤의 답안은 다시금 정당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시험관들은 처음에 의심이 무색할 만큼 도윤의 답안을 꼼꼼히 다시 살폈습니다. 이 논지의 전개며 필체가 과연 헛소문으로 흠잡을 데가 없구나. 오히려 이번 시험 답안 중 으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지요. 도윤이 이번 신동시에서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산중 암자에서 자란 소년이 장원이라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다. 시험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윤의 이름은 삽시간에 도성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한매영과 한덕수는 그동안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며 엄히 처벌받았지요. 한덕수의 집을 수색한 결과 실제로 남은 독약과 뇌물 문서가 고스란히 발견되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독살하려 한 죄의 상단 재산을 빼돌린 죄,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시험 매수죄까지 겹친 한매영은 결국 극형을 면치 못했고 스스로 죄를 실토한 한덕수만이 목숨은 부지한 채 먼 변방으로 유배되는 처분을 받았지요. 재산은 몰수되어 원래의 주인인 설아와 도윤 남매에게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인과응보로다. 사람이 어찌 저리도 악할 수 있단 말인가. 구경하던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그렇게 수군거렸지요. 한매영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설아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러왔던 두려움과 원망이 이제야 비로소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설아와 도윤은 그 길로 고향 무주로 돌아갔지요. 옛 저택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낡아 있었지만 남매는 정성껏 다시 손질하여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담장을 손보고 잡초가 무성했던 마당에는 다시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남매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저마다 몰려와 인사를 건넸지요. 이게 얼마만인가 상단주 나리의 자제분들이 이리 늠름하게 자라 돌아오실 줄이야. 그때 그 어린 낭자가 이리 훌륭한 명의가 되어 돌아오다니 참으로 하늘이 도우셨나 보오.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설아는 그동안의 서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종 복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그날 밤 이후 다른 고을로 몸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지요. 설아는 사람을 풀어 마침내 복녀를 찾아냈습니다. 복녀야, 아기씨, 정말 아기씨이십니까? 복녀는 설아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아도 복녀를 힘껏 끌어안았지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냈느냐. 미안하다. 좀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아니옵니다, 아기씨. 소인은 그저 아기씨와 도련님이 무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도윤도 다가와 복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녀 누님 덕분에 저희 남매가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복녀는 손사래를 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그 마땅한 일을 해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느냐. 이제부터 너는 이 집안의 은인으로서 평생 편히 지내도록 하마. 내가 원한다면 이 저택에서 함께 살아도 좋고 따로 집을 마련해 주어도 좋다. 무엇이든 내 뜻대로 하려무나. 설하는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편 고을의 작은 약방을 여러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도유는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풀며 누이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갔지요. 관음암의 새 스님도 종종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법현 대사는 마루에 걸터 앉아 흐뭇한 얼굴로 남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이 잘 자라 제 자리를 찾은 모습을 보니 이 늙은 중도 이제 여한이 없구나. 큰 스님, 여한이라니요. 저희에게 큰 스님과 두 분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와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오래오래 강령하셔야 합니다. 설아의 말에 지원 스님과 해안 스님도 너털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이 늙은이들이 아직 죽을 때는 아니지요. 낭자가 여는 약방에 종종 놀러와 훈수나 두어야겠소이다. 그렇게 새 스님과 남매의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어느 봄날 저택 마당에 서서 활짝 핀 꽃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10여 년 전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며 동생을 업고 산속을 헤매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없었지요. 그 자리에는 당당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설아가 열어놓은 약방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어린아이도 있었지요. 설아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이냐? 겁내지 말고 말해보렴. 아이는 낯선 손길에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놓이는 듯 조그맣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는 그 여인 손목을 짚으며 옛날 자신이 그러했듯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졌지요. 진료를 마친 아이에게 설아는 손수 지은 떡 한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배불리 먹거라. 세상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있단다. 아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설아는 문득 오래전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새 스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온기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에게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보람으로 다가왔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야 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 것 같습니다. 설아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은비녀를 매만졌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 그 말은 결국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아와 도윤 남매는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